TVN 라디오피아 광복 77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두 여인 결코 지치지 않았던. 지금부터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았던 두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두 여인은 고향이 경상남도라는 사실과 일제 식민지를 겪었다는 것 말고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 김명씨와 민족 반역자 배정자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가상의 무대를 만들어 김명씨와 배정자를 만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합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독립투사와 친일파가 뒤섞여 다양한 정치활동이 벌어졌던 해방공간.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명씨와 배정자가 우연히 만납니다. 혹시 김명씨 장군님 아니세요? 지난 종로통 행사에서 봤어요. 네. 장군은 아니고 그냥... 어쩜 체구도 작으신 분이 험한 독립운동을 하셨대. 반가워요. 젊은 양반. 네, 어르신. 그러면 그쪽이 백마탄 장군 김명씨요? 아까도 말했지만 장군은 아니고 조선의용군에서 김무정 장군님과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 저를 아십니까? 예전에 이름을 들은 적이 있어. 어르신, 성함을 물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늙은이 이름은 알아서 뭐에 쓰려고요? 저기 김명씨 옆에 앉은 늙은이가 배정자 아니오? 맞아요, 배성자. 우리 가게에 간혹 와요. 어찌 저리 뻔뻔한지. 저들 말이 맞소? 당신이 민족의 반역자, 배정자, 맞소? 부끄러울 따름이요, 김명씨 장군. 배정자, 당신이 밀고 간 선배 동지들을 생각하면 당장 처단해야 마땅하나 그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친일파 늙은이에게 무엇이 궁금하오? 스스로 부끄러워 이름도 말하지 못하면서 왜 그랬소? 도대체 왜 민족과 동포들에게 몹쓸 짓을 했냔 말이오? 잘 모르겠소. 굳이 말하라면 몰랐소. 해방이 될지. 경상남도 김해 출생이고요. 1870년에 태어났습니다. 다양한 이름을 썼는데 원래 이름은 분남, 배분남이었고요. 대한제국 시대에 관료를 지냈던 현영운과 결혼할 당시에 계향이라는 이름을 써서 배계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찍 부친을 잃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1883년이니까 12살, 3살 나이에 양산군 통도사에 출가를 해서 승려로서 우담이라고 하는 법명도 있는데요.
본명은 배분남이고 아버지가 배지홍입니다. 그리고 세무관리를 했으나 민시정권에 반대하다가 사형을 당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이제 사형을 당하면 굉장히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신분을 속이고 밀양의 기생으로 팔려갔다가 도주하여 양산군 통도사에 가서 일시적으로 여성이 되었어요. 그랬다가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배정자의 어릴 때의 김해에서의 생활은 아주 형편없는 거죠.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실장과 이강희 김해시의원입니다. 배정자는 1870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습니다. 밀양부의 아전이었던 아버지는 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나면서 처형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이후 배정자는 어머니와 유랑 생활을 하다가 10살의 나이에 관기로 팔려갑니다. 4년 뒤 양산 통도사에서 출가해 승려가 되었지만 곧 역적의 자손이란 이유로 관청에 붙잡히고 맙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을 했는데 사형을 당했다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조선의 체제라든지 또는 조선의 국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친을 했던 사람들도 그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경에는 조선 왕조가 반국민적인 행동을 하고 국민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강대국에 기울어진 점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죽음과 나라로부터 버림받음, 그리고 이어진 어린 배정자의 고난.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는 배정자의 친일 행위를 나라에 대한 복수라고 말합니다. 배정자는 어찌 보면 개인의 칠천지 한이 돼서 반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기 부모들은 조선의 관리들, 조선의 그 어떤 사람들한테 처절하게 당한 거잖아요. 당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반역죄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오래전 일이라 생각지 못했는데 그랬었지. 아비는 처형당하고 어미는 눈이 멀고 그때부터 내 마음에 복수심이 싹트고 있었는지도. 개인의 원한으로 민족과 동포를 팔아 넘겼다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요.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도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동포들은 분명 있었을 터인데 어찌 당신의 억울함만 생각하는 거요? 부친이 억울하게 뭐 이렇게 정치적인 거에 연루돼서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 일제시대 친일파들로 변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같이 불우한 생활을 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뭐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 결국은 개인적인 것에 한계가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떤 낮은 단계의 그런 사명의식이랄까. 굉장히 또 자발적이거든요. 개인적인 이유로 친일을 택한 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이용창 실장은 말합니다. 결국 친일은 자발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한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친일을 소신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당시 친일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뭐 예외가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친일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난 해방될지 몰랐기 때문에 난 친일 길을 선택했다. 이게 자기 소신인 거예요. 차이는 뭐냐? 독립운동가들도 해방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해방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다면 배정자의 소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배정자 본인이 말하지 않았으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저질렀던 친일 행위를 통해 그 이유를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1885년 1월 이후에는 일본인 밀정 마스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또 일본에 건너가서는 대한제국기 때 정치적인 망명을 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넓은 교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또이로부미를 만나게 된 것은 1887년 9월이었습니다. 이 또이로부미로부터 굉장히 그 총애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그로부터 밀정에 관련된 뭐 정탐 교육이라든가 언어 교육이라든가 사교술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한 2, 3년 받았고요. 1893년에 조선으로 귀국해서 일본군의 군사 탐정으로 청일전쟁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16살에 일본으로 건너간 배정자는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의 망명에 있던 김옥균 등을 알게 되고 이후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 밀정 교육을 받습니다. 배정자는 24살이 되던 해 일본의 밀정이 돼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배정자의 밀정 활동은 고종 황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일제의 조선 침략에 장애가 되는 러시아 세력을 조선 황실에서 몰아내는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배정자의 관계는 밀서 사건과 유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전권 특명 대사로 오게 되면서 이토의 밀서를 고종에게 전달한 이른바 이제 밀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 우월성, 또 대한제국이 일본의 그런 보호국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밀서 사건이 이제 연루가 돼서 한 1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부산 전령도에 유배됐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배정자는 을사늑약 이전부터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했던 걸로 보입니다. 1910년대에는 일본 외무성 촉탁 밀정으로서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이나 펑텐, 그러니까 봉천이죠. 봉천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파견돼서 일본 외무성이 이제 파견한 밀정이죠. 밀정으로서 이들로부터 이제 기밀비를 받아가면서 독립운동 단체나 독립운동가들을 회유하고 이들의 그 동정을 정탐하는 그런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1919년에 하얼빈 지역 독립운동단체에 대한 와해 공적을 펼쳐서 베일파의 유력자인 김일원이라는 독립운동가를 친일로 이제 전향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고요. 이용창 실장의 이야기는 1919년 일본 외무성에서 생산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배정자는 독립운동가에 의해 독립의식이 고취된 김일원이라는 자를 만나 세계의 대세를 통해 일본의 국력을 설명하고 조선의 경제적 지위, 교육, 문명의 정도를 지적하면서 독립은 무모한 문제라고 말했다. 누차 설득에 나선 결과 김일원은 독립 문제를 냉담시하기에 이르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배정자의 논리는 100년이 지난 지금의 친일 세력이 펼치는 논리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본 외무성은 배정자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했고 심지어 조선 총독부는 기밀비로 지금의 화폐 가치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일제에 부역했던 배정자는 1920년대 또 한 번 변신합니다. (1920년이면) 내 나이가 50이요. 무슨 기력으로 밀정을 한단 말이요. 그때 난 제우교라는 종교에 의지해 만주 지역 조선 유민을 위해 활동했을 뿐이요.
그러고 보면 변신으로 볼 수도 있겠구려. 종교를 가장해서 독립운동 단체를 정탐하고 독립투사들을 밀고한 것을 내가 모를까? 1920년대 상해와 만주에서 배정자 당신의 악명을 익히도록 알고 있었소. 당신의 만행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동지들의 손에 척살되어야 했었는데. (20년대) 초를 지나면서 30년대까지는 주로 이제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찰청의 촉탁으로서 또 만주, 시베리아, 또 남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그런 밀정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특히 1920년 초에 만들어졌던 보민회가 있습니다. 친일 단체인데요. 이거는 조선총독부 일본 정부의 사주를 받아서 만들어진 무장단체이기도 합니다. 1920년 5월 20일자 독립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배정자의 밀고로 체포된 자가 수십 명입니다. 배정자는 작년 하얼빈에서 다수의 동포를 적에게 잡아주고 봉천으로 도망와서 봉천 동포의 사정을 적 영사관에 고하여 동포가 받는 곤란이 막막합니다. 아, 이 죽여마땅한 요녀 배정자는 나는 만주에 있는 100만 조선인의 어머니라 합니다. 언제까지 저 요녀의 목숨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배정자는 1920년부터 친일단체 만주보민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특기인 밀정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1924년 만주보민회가 해산될 때 거액의 배당금까지 지급받습니다. 어찌 그 더러운 입으로 만주에 있는 조선인의 어머니라 말하는 것이오. 배정자 당신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인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완용이 죽고 난 다음에 당시 잡지에 어떤 가식 기사가 실리냐면은 오늘부터 공중 화장실에 청소부들이 할 일이 없어질 거다. 무슨 얘기냐면 공중 화장실에 이완용 욕하는 낙서가 그렇게 많이 적혔다는 거예요. 친일파는 다 욕먹는 거예요. 하지만 배정자는 동포의 비난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악행은 이른이 넘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그러니까 해방 전까지 또 주로 이제 이 사실은 반민특위 재판에서 알려진 진술한 이야기인데, 주로 남양군도에 또 파견이 돼가지고 이른바 이제 일본 군 위안부들을 동원을 해서 그런 조선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배정자가 우리 조선의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데리고 가서 아시아 지역의 전쟁터에 끌고 간 행동이 가장 악질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이른이 넘은 배정자는 조국 일본 장병들이 고생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조선 여성 70여 명을 동원해 일본군 위문대를 조직하고 남양군도에서 위문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마디로 배정자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친일 반역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배정자를 잘 모릅니다. 배정자는 어릴 때만 김해 살고 그 다음부터는 김해에서 활동을 안 했거든요. 어릴 때 그때뿐이지 그 뒤로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김해 사람들로서는 잘 모르는 거죠. 배정자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리무중의 인물이에요. 나이, 출신 지역, 그 다음에 중요 활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려져 있는데 그 이외의 인적 정보는 사실 잘 모릅니다. 친일 활동과 민족 반역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배정자 스스로 또는 후손들이 그녀의 친일 활동을 봉인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배정자의 남성 편력을 이유로
요화 또는 요녀, 조선의 마타아리 등으로 왜곡되고 미화됐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예전에 어떤 소설들은 뭐 잘못 미화시킨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조선의 마타아리니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지만 그런 거는 또 다른 거죠. 우리 같이 이민족의 지배를 혹독하게 받은 국가가 겪은 그런 것들을 미화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하지만 진실은 해방 후 친일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배정자를 여성 친일 1호로 체포했다는 사실입니다. 뭐 반민특위에 뭐 수백 명이 검거 체포돼가지고 뭐 송치가 되기도 하고 했지만 뭐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중에 여성이 10명이 채 안 되거든요. 대여섯 명이 될 겁니다. 그 중에 1호, 그 중에 또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 가장 나쁜 그런 대상자였죠. 배정자 선생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약간 좀 악행이다, 뭐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마구 비난만 하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조선 사회가 너무 그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그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심지어요 식민지 시대 오래 살기가 좋았다 하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내 친구 아버지가 상당한 지식인이었는데 일본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몰라서 그랬다. 해방될지 몰랐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앞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해방될지 몰랐다는 말은 스스로 친일을 선택했다는 소신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친일 세력들이 몰랐다고 영악하게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이 어떤 친일 활동을 했는지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친일의 길을 걸은 사람들을 처리했어야 돼요. 친일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더 못했습니다. 뭐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공식적으로 반민특위에서 사법 처리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6.25전쟁 와중에서 반민법을 폐지하면서 반민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은 다 무효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친일파를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어요. 배정자는 사법 처리를 아예 안 받았고요. 여기서 사법 처리라는 것은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 유죄 판결을 받은 거를 다 없었던 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친일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를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배정자 당신은 왜 친일을 했냐는 질문에 해방이 될지 몰랐다, 민족을 위해 그랬다고 말했소. 하지만 그건 친일파들의 뻔한 변명일 뿐이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 반역 행위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소. 다시 한번 묻겠소. 도대체 왜 그랬소? 그때마다 나름 이유가 있었을 텐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다 잊어버렸어. 참으로 당신의 기억은 편리하오. 우리는 말도 사람도 32억 땅에서조차 민족의 독립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거늘. 김명시 선생,
앞서 민족의 독립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했는데 왜 그랬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살게 했냔 말이오. 독립운동에 뛰어든 이유를 묻는 것이요? 그렇소. 작은 체구에 어디서 그런 강단이 나왔는지 궁금하오. 어디서 나왔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 집안 내력인가 보. 그 1946년 11월 달에 그 독립신부의 그 인터뷰한 자료에 의하면 어머니께서 3.1운동으로 고초를 당하고 그래서 그때 그 고문에 그 부상당해서 엄청 고생을 하셨다고 그런 게 그 김명시 장군의 그 인터뷰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김명시의 어머니 김인석은 3.1 만세 운동에 참여해 일제 경찰에 붙잡혀 살이 터져나갈 정도로 태형을 당했다고 열린사회 희망연대 이춘 운영위원은 말합니다. 또 김명시의 외사촌 동생인 김필두 씨는 김명시 집안의 3남매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오빠, 행선이, 명시, 행류이 이제 요 세 사람이 독립운동에 행기죠. 이제 그때는 뭐 우익 자유익 그런 거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나라를 오직 막 독립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했는데. 김명시의 가족은 어머니에 이어 오빠와 동생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왜 독립운동을 했냐는 배정자의 질문에 김명시는 집안 내력이라고 답했었는데 그렇게 대답할 만도 합니다. 한편 김명시 가족이 항일 정신을 가지게 된 건 마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그들이 처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춘 위원은 말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그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컸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시장에 상권을 두고 일본과 굉장히 경쟁을 했었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일본에 대한 반감과 투쟁을 일상적으로 해왔던 지역입니다. 거의 생존권을 박탈하려고 했었거든요. 우리 지역에 쭉 나와 있는 그 철도들 있잖아요. 바로 그 철도들이 미국을 갖다가 수탈해 가는 것이었자 이 지역을 병창기지화했던 것이거든요. 마산 어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던 김명시의 어머니는 일본 상인들의 폭력에 저항해야만 했을 겁니다. 또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 창고에서 일하며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던 오빠 김영선은 일본의 수탈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가 거의 보호자. 그러니까 지금 그 김명시 장군은 마산 보통 공립학교 그 학적부의 기록에 의하면 노동력 보호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동력 다니다가 5학년에 편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빠가 그 당시 미국 창고에 그 사무원으로 이제 취직하면서 여동생을 갖다가 그 배아 고녀로 유학을 시킨 거죠. 김명시, 당신도 결국 나와 다르지 않군요. 뭐요? 내가 배정자 당신과 다르지 않다니 무슨 망발이오? 어린 시절 겪어야 했던 경험 말이요. 결국 개인적 경험이 당신을 독립운동으로 이끈 거 아니요. 그렇지 않소? 이 장군님은 어떤 고민들을 했을까라는 거에 저는 중점을 맞추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등이라는 제목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어떠한 고민들을 하셨을지를 써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런 운동을 하기까지 과정에서 조력자라던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김명시 장군의 어머니께서도 범상치는 않으신 분이었어요. 3.1 운동 하기 전에 태극기 만드는 것도 손수 만드시고 직접 지도하시기도 하면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셔가지고 그 등을 보고 김명시 장군도 따라가서 이제는 자기가 그걸 넘어서는 그런 이정표 같은 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마산 제1여고 이수빈 학생의 생각입니다. 이수빈 학생은 백마탄 여장군 김명시라는 그림책 제작에 참여하면서 김명시가 왜 독립운동을 하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수빈 학생은 고민 끝에 김명시의 삶을 2개의 등불로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어머니의 등입니다. 김명시는 어머니와 가족이라는 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의 길을 선택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명시가 엄마의 등을 보고 왔다면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등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수빈 학생 고맙습니다. 저를 그렇게 멋지게 표현해 주셔서. 무엇보다 이수빈 학생의 말에 공감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타인의 길을 밝혀주는 등이 되기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굉장히 정의롭고 그런 정의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냉정하고 무섭고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온몸을 바쳐서 운동하기가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따뜻하고 정의롭고 정도 많고 그런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명시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 안재성 작가가 바라본 김명시였습니다. 이수빈 학생이 그리고 안재성 작가가 말한 김명시의 마음은 1946년 11월 21일자 독립신보의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자가 투쟁하신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19살 때부터 오늘까지 21년간의 나의 투쟁이란 나 혼자로선 눈물겨운 적도 있습니다만 결국 돌아보면 아무 얻은 것 하나 없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기억뿐입니다. 김명시 장군은 1907년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산 동성동 189번지 지금 오동동 문화광장 뒤편이 거기가 생갑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야학을 다니다시피 했었고요. 마산 보통 공립학교인 거기를 5학년 때 편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적부에 보면 키가 16살에 137cm였다고 하거든요. 김명시는 1907년 경남 마산부 만정 189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위치로는 마산 오동동 문화광장 뒤편입니다. 5남매 중 셋째였던 김명시는 어머니와 오빠를 보면서 자랐고 특히 오빠 김형선의 도움으로 마산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배화고등여학교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학비가 없어 중도에 그만둡니다. 상대적으로 게임 집안인 거죠. 아마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오빠도 일찍 게임 분이고 어머니와 오빠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겠죠. 후원을 했겠죠. 너 외지에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서울 와서 공부도 하고 나중에는 모스크바까지 가서 공부하고. 1925년도 동방노력자대학에 들어가서는 27년도에 파견을 나갔거든요. 그 당시 동방노력자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학비도 주고 필요한 잡비도 주고 국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도 하고 그랬었어요. 당시 김명시를 포함해 21명의 유학생이 러시아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동기생 중에는 창원 출신 독립운동가
김조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명 씨는 배화고등여학교에 이어 또 학교를 그만둡니다. 근데 27년도에 어떤 사람을 파견시켰을까? 그러면 굉장히 실천력 있는 사람을 파견시키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조직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1928년도인가 거기는 그 동만 사태라고, 동만 폭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하얼빈 영사관, 일본 영사관을 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한 여성이었지 않았을까? 담대하고 실천적이고. 김명 씨는 상해와 만주 하얼빈 등지에서 끊임없이 조직 활동과 무장 투쟁을 벌입니다. 1930년에는 하얼빈의 일본 영사관, 기차역과 경찰서를 공격해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상해에서 귀국한 김명 씨는 제물포에 아지트를 마련하고 제사공장과 성냥공장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동지의 배신으로 조직이 발각돼 일제경찰에 붙잡힙니다. 이 사건으로 김명 씨는 7년, 오빠 김영선은 12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삼형제가 그 일제강점기 때 그 감옥에 지낸 세월이 20년이 넘어요. 오빠가 12년 살았죠. 또 김명씨 장군이 7년 살았죠. 그럼 19년이잖아요. 또 남동생이 감옥에 들어갔다 한 2년 6. 이렇게 살았던 거 생각하면 20년이 넘죠. 그죠? 저는 왜냐면은 연안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1930년대라는 엄혹한 시절에 지하에서 비밀결사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김명시 선생 3남매를 관통하는 활동 내용이에요. 1939년 신의주의 감옥에서 7년간 혹독한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김명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항일투쟁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신의주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에 조선 독립동맹에 가입해갖고 조선의용군에 이제 해서 적구에서 적진이라고 가장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우던 데에서 그 조선의용군이 맡았던 역할들은 하마전이라고 하는데 그 하마전이 뭐냐면 선전전이에요. 그때는 양철 메가폰을 들고 이렇게 했어야 됐대요. 그럼 양철 메가폰을 들고 할 수 있으려면 바로 적의 일본의 총이 바로 총알을 맞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일본 제국주의 편에 쓰지 말고 거기서 이탈해서 이 민족해방운동에 합류하라고. 이춘 의원이 말한 내용은 1944년 여름 조선의용군을 취재해 기록한 내가 알고 있는 조선 동지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한편 해방 후 김명 씨를 만난 시인 모윤숙은 김명 씨의 조선의용군 활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명 씨는 김무정 휘하에 들어가 유격전법을 익히고 제1선 적구부대에 투입된다. 제1선 적구는 언제나 목숨을 노리는 첩자가 총을 가지고 뒤따르는 가장 위험한 최전선이란 뜻이다. 김명 씨는 그곳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적진 바로 밑에 들어가 선전전을 하는 함화전을 했다. 무섭지 않았어? 어떻게 무섭지 않았을 수 있어. 하지만 동지들과 함께 있고 가야 할 길이 뚜렷하니까 견뎌냈던 거지. 무엇보다 우리 조선인 동지들은 용감했소. 제1선 적구. 적의 구역에서 고향 생각을 부르며 적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말이오. 그런 동지들을 배정자 당신은 밀고 했소. 정작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배정자 당신이오. 말해보시오. 열아홉 살부터 쉼없이 독립운동을 했던 김명 씨는 1945년 해방된 서울로 돌아옵니다. 안재성 작가는 조국으로 돌아온 김명 씨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당시 그 여성들 중에도 워낙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분들이 많아서
단지 남자나 여자냐 구별보다는 끝까지 그렇게 한 번도 변절하지도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싸운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기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명씨는 한 번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함께 옥살이를 했던 동료들조차도 감옥에서 나오면 이전만큼 활발히 독립운동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변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김명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처음처럼 일제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해방된 서울은 김명씨는 물론 친인척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시련을 안겼습니다. 만날 아버지가 잠에서 야야 너가 누나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절대 잊지 마라. 옛날 외정시대는 요 앞산에 밤에 잠복을 했답니다. 잠복을 그마침 심하게 했어요. 국민의 그 당이 좀 신기한 거 같은 거야. 밑에 말이죠. 신문지 딱 써가지고 사진이만 딱 있는 기라요. 그런데 엄마 이 사진은 누구 다시 왜 그렇게 니 알 필요 없다. 딱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 또 세월이 또 지나가서 엄마 이 누구 사진 누구 이렇게 또 볼 필요도 없대. 그 사진이 김명씨의 가족 사진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공개를 했어요. 가까운 친인척이 이 생존해 계신다면 김명씨 장군에 대한 좀 생생한 증언과 자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희망연대에서 2018년 12월 11일 그때부터 매일매일 광고를 했었죠. 하고 나서 2개월 만에 외사촌이 김필두 씨가 오셨습니다. 김필두 씨도 희망연대가 낸 광고를 일찍이 봤지만 처음에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시절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김명씨는 꺼내지 말아야 할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조카 김미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암울했던 시절에 김명씨 장군은 처절하게 갇혀 있었던 인물이니까 우리조차도 꺼내놓지를 않았으니까 우리 가족들끼리만 맨날 얘기하고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전부 다 막 명씨 장군 이야기할 때는 막 눈이 반짝거릴 정도로 그렇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기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망각을 강요한 거죠. 잊어야 되는 거죠. 나야 잊히길 바라는 사람이지만 김명씨 당신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는 것이 분하지 않소? 난 민족과 동포를 사랑했을 뿐이요. 하지만 더 이상 김명씨는 잊힌 이름이 아닙니다. 창원시는 김명씨 생가터에서 그가 졸업한 현 송호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김명씨 장군 학교길을 조성해 김명씨를 기리고 있습니다. 길 조성에 참여한 꿈꾸는 산호 작은 도서관 윤은주 관장입니다. 김명씨 장군이 원래 지금 생가터가 어디 있냐면 오동동 문화광장에 있어요. 거기에서 성호초등학교까지를 이제 학교를 다녔으면 어디를 거쳐서 갔을까 해서 역시 이제 김명씨 학교길 조성하는 것까지를 하면서 이제 자세히 알게 됐죠. 책 쓰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결론은 나는 못하겠구나 싶은 거예요.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테고 이제 포기할 것도 많아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김명씨 장군님이 너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천진난만한 소녀의 모습 같은 것도 있으면서 결단력도 보이고 되게 멋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부러워할 일은 아니오만 김명씨 당신의 이름은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라. 세월은 지났지만 다시 살아나는군요. 배정자, 당신이나 나 김명씨 모두 평범하게 살지 못했소. 그것은 침략의 세계사와 봉건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시대가 만든 피해자인 것이요. 그렇다고 당신의 친일 민족 반역 행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요.
역사는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내 단죄할 것이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의 본성에 대해 논하지는 않겠소. 다만 민족과 동포를 사랑하지 않은 죄로 배정자 당신을 벌할 것이오. 김명시와 배정자, 결코 지치지 않았던 삶을 살아낸 두 여인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봉건적 질서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스스로 선택한 신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선택한 길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TVN 라디오피아 광복 77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두 여인 결코 지치지 않았던. 기획 최경호, 성우 방선의 박주원, 내레이션 한주형, 구성 최경호, 연출의 김다혜, 박유진 PD였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 주신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실장님, 열린사회희망연대 이춘 운영위원님,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님, 이광희 전 김해시 의원님, 안재성 작가님,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님, 마산 제1여고 이수빈 학생, 꿈꾸는 산호 작은도서관 윤은주 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명시 선생의 유족 김필두, 김미라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해방 후 김명시 선생은 서울에서 좌익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49년 10월 부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49년 2월 18일 반민특위에 체포된 80살의 배정자는 구령을 이유로 풀려난 뒤 1952년 사망했습니다. 한편 김명시 선생은 올해 77주년을 맞은 광복절에 늦게나마 독립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